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올라 시간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영환 GB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1년 만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네. 또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 중동에서 참 이 불꽃이 지금 막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우리 경제나 채권이나 이쪽에 미칠 영향은 어떨 걸로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아직 그 사건 전개 초기 단계라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냥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 시장이 이런 지정학적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게 결론이고요. 우리가 채권 시장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본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가 변수가 되겠죠. 하나는 이스라엘 전쟁이 이란까지 혹시나 인발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유가가 트리거가 돼서 아마 유가가 좀 뜨는 이슈가 발생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리가 밀어 올린 작용을 할 거고 반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어떤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우려감이 자극되면은 우리가 안전자산 또 회귀 현상이 불거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가라는 이제 물가를 올린 압력과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어떤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은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데 좀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 부분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기대일 것 같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경제의 우려감이라고 되면 안전자산의 선호현상이 좀 클 거기 때문에 중립적이지만 조금은 금리가 내려가는 쪽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전쟁이라는 이런 그런 돌발 변수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과거 역사적 경험을 보면 큰 그런 변화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단기적 이벤트보다는 펀더멘탈에 좀 더 우리가 수렴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금리 높다고 막 아우성인데 객관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일단은 이제 금리가 높다 낮다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정책금리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금리 부분이 있을 건데 정책금리 부분이 우리가 현재 2001년 이후에 FRB 금리가 가장 높은 레벨이 와 있고요. 두 번째로 시장금리가 보통 시장금리라 하면 국채금리 10년만 국채금리를 얘기하는데 이 10년만 국채금리도 이미 2007년 리만 사태 이전보다 더 높게 2000년 초반 정도까지로 지금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접근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이제 긴축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긴축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 연준이라든지 한국은행 같은 것들이 정책금리를 올리면 긴축을 하게 되고 긴축을 한다는 의미가 경제에 브레이크를 잡는 거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일정 부분 실물 경제 충격이 와서 좀 경제가 쿨링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았음에 불구하고 경제 속도 페이스가 안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거는 과거와 좀 다른 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미국을 좀 구간시켜서 말씀드려야 되는 첫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라고 볼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엄청난 가계와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가계나 기업의 잉여 버퍼의 현금으로 쌓였고 통상적으로는 금리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로 크레딧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의 소비라든지 기업의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정책금리가 올랐으면 불구하고 충격을 안 받는 거는 각 개인들이나 기업들의 잉여 자금이 워낙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크게 충격을 안 받은 거죠. 그런데 조금 여기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이 코로나의 어떤 잉여 지원금을 측정할 수 있는 게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초과 저축이 금년 4, 4분기에 아마 거의 고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충격이 안 왔던 건 첫 번째는 코로나 지원금의 어떤 잉여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은 그거와 별개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적자 지정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적자 지정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 IRA인가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걸 예. 하면서 굉장히 공공 부분에서 돈을 많이 풀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물 경제 충격을 좀 오지 않게 하는 버퍼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저는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밀어붙이기 조금 쉽지 않다는 게 제가 아마 나중에 자료가 준비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적자 재정을 많이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자 재정 되는 것만큼 국채 발행이 많이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적자 재정을 언제 하냐면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다운됐을 때 그때 소요 재원을 이렇게 국채를 발행을 해서 우리가 자금을 만들어서 경기 부양을 하는 목적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 재정을 확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조달 코스트가 너무 비싸요. 조달 코스트가 너무 비싸니까 실제로 과거에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조달을 하게 되면 금리가 한 1, 2%인데 지금은 3%, 그냥 4% 이상의 조달 코스트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 정부 세수에서 국채 발행에 따른 이제 이자 비용이 통상적으로 한 7 내지 8%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세수에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높은 레벨, 상대적으로 높은 레벨에서 적자를 확 하다 보니까 지금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세수에서 금년 7월달 기준으로 14%까지 이자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대로 밀어붙이면은 이자 갚다가 미국 정부가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과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전만큼 그렇게 비용 부담, 이전과 같지 않게 비용 부담이 굉장히 폭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전의 어떤 패턴대로 굉장히 큰 폭의 재정 적자는 좀 내면서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채권이 금리가 원래 사실 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았는데 네. 최근에 그야말로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오른 거죠? 최근에 이제 원래 지난 한 1년간에 우리가 이제 9월 20일부터 이제 이제 탁 튀어 올라갔는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과거, 그러니까 9월 20일 기준으로 그 이전 1년을 본다고 했을 때는 레인지가 3.3%에서 4.2 정도 레인지였습니다. 예. 그 레인지에서 이제 있다가 실제로 트리거가 된 거는 이번에 9월 20일 연준 미팅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나온 다음에 예. 그게 뚫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9월 20일 연준 미팅 끝나면서부터 4.3 정도 레인지가 상방으로 뚫리면서 4.8까지 폭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 미국 실물 경제에 대해서 사실 비관적인 전망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네. 이게 참 무색할 만큼 미국 실물 경제가 좀 양호하고 이런 상황이 결국은 금리 급등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역할 중에 하나를 한 게 실물 데이터가 특히 이제 경제의 어떤 실물 동향이 굉장히 양호하면서 예. 사실 그 전제가 하나 있죠. 이번에 금리가 9월 말부터 폭증하게 됐던 게 파월 의장이 연준 경제 프로젝션을 하면서 higher for longer라고 이전보다도 금리가 좀 높게 그리고 좀 오래 그러니까 연준 금리 인하 시점 좀 딜레이 되면서 좀 시장에서 그러면 금리가 좀 더 오래 유지되겠구나 싶어서 올랐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최근에 10월 초에 발표되어 있는 미국 경제 데이터가 굉장히 생각보다 좋게 양호하게 나오면서 예. 맞물려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 급등 현상을 좀 자세히 보면은 이게 보통 이제 사실은 이제 국채 금리 급등에 가장 크게 추세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물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진짜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은 크게 안 올라간 반면에 어떤 실물 경제가 주로 올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한번 여기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 자료에 의하면 이제 이게 모건 스탠리 지난주 주말 자료입니다. 보면은 네. 최근에 왼편 자료를 보면은 주로 경제의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최근에 세지면서 금리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국채 금리의 주요 구성 성분인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크게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금리 급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우려하는 게 인플레이션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걸 우려해서 올라간 건 아니다. 오로지 현재까지 나온 실물 경제 데이터들이 좀 세게 나오면서 주로 영향을 받은 걸로 측면이 강합니다.
이 지금 이 금리가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또 다른 뭐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좀 정책 스탠스가 좀 더 뒤로 수년한 나오면서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경제의 펀더멘탈도 좀 강하게 나와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약간은 국채금리가 폭등, 또 반대로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형태가 보였는데, 여기에는 사실 헤지펀드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단기의 움직임, 그러니까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표현이 그런데, 최근에 단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약간은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완전하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뭐 미국 신용 등급이 하락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 거에다가 이 국면에서 최대한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헤지 펀드가 최근에 굉장히 매도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자료인데, 오른편 자료를 보면 이게 헤지 펀드가 숏 포지션을 한 건데요. 최근에 헤지 펀드가 거의 지난 10년 중에서 가장 미국 국채를 숏을 많이 치고 있다는 거죠. 즉 미국 국채 숏을 많이 치고 있다는 건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쪽에 배스를 한다는 거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배스를 했다는 역할이고, 실제로 이렇게 국채 숏 포지션에 헤지 펀드가 많이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이번 국채 가격 하락,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주범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왼편에 있는 SM 매니저스의 롱 포지션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장기적 연기금이라든지 세계적인 펀드들의 SM 매니저의 롱 포지션, 즉 매수 포지션은 또 사상 최대로 미국 국채를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즉 이게 헤지 펀드의 스탠스는 단기적인 쇼텀의 관점에서 플레이하는 거고, 이 중장기 플레이를 하는 SM 매니저스는 반대로 최근에 국채금리가 폭증하면서 가격이 하락한 거를 장기 관점에서는 굉장히 저가로 살 수 있는 좋은 매수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가격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 기관 투자가들이. 그렇죠. 최근에 이제 헤지 펀드 때문에 얘가 준동을 해서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 폭증한 거를, 가격 하락한 거를 이제 기노배 투자자들은 이제 싼 가격의 국채를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금리라는 게 결국은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의 값 아닙니까? 그렇죠. 돈값이 비싼 거예요, 지금. 그것도 오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뭐 무슨 사달이 나도 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죠, 사실은. 예, 사실은 모두가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죠. 사실은 과거에 이렇게 시장금리, 국채금리가 올라간 거는 결국은 이 단기적인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게 결국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냐면은 금융 이벤트로 실제로 끝난 게 대다수의 경우. 안 좋은 이벤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준비한 자료인데, 여기가 BCA라는 이제 세계 넘버원의 독립 리서치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한 45년, 40년간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금리가, 이게 미국 국채금리 10년짜리인데, 금리가 단기간에 폭증을 했을 때는 항상, 예를 들면 87년도 같은 경우에 블랙 먼데이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2000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람들이 2000년에 IT 버블 터진 것만 기억하는데, 그 전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면은 90년, 2000년에 IT 버블 터지기 전에 금리가 한 4%대에서 한 7%대까지 한 3% 정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게 금리가 폭증해서 터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전에 리만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만 사태도 그 전에 금리 쭉 올라간 거고요. 어쨌건 간에 지금 최근에 2000년이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그때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서 지금 거의 5% 육박하게 한 2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조달 코스트가 거의 제로에서 5%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결국은 일정 부분 금융 이벤트가 조성이 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럼 왜 그러냐고 했을 때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제 정책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보통 금리를 올린다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금리를 올린다는 건 순기능이 있을 것이고 역기능이 있을 거예요. 금리를 올릴 때 순기능은 경제 버블을 잡아주는 효과고, 그런데 금리를 과하게 올리면 결국 경제의 옥죄는, 그러니까 조달 금리라든지 개인들의 비용이 너무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이건 경제를 이렇게
누르는 이제 프레셔를 주는 형태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중립금리죠. 유출월 금리라고 해서 초반에 금리 올릴 때는 이게 금리를 올리더라도 순기능이 더 역기능보다는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제 충격파가 없었는데 미국은 이제 이 중립금리를 이미 관통해서 그 위로 올라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번에 제가 아직 요번 방송에 준비를 못했는데 파월 의장의 스피치 그 양반이 연설문에 자세히 보면은요 이미 그 연준 자체에서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 어버브 중립금리보다 현재 금리가 더 높은 레벨까지 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표현하는 건 리스트릭티브 이미 금리가 경제를 옥죄는 레벨까지 와 있다라고 본인들도 이미 시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일정 부분 이제 경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 중립금리보다 그러니까 딱 그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순기능 극대화하는 게 중립금리. 중립금리보다 이미 높이 와 있고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이 중립금리보다도 더 멀리 갈수록 경제 충격파는 더 커질 것이고 또 이 중립금리보다 위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결국 약한 고리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립금리라는 건 이제 경제가 체질적으로 좀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 상승에 가장 취약한 고리 그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이죠.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을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죠? 우리가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미국에 우리가 그 상업용 부동산,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하고 이 두 가지가 부동산 연결고리가 아마 가장 취약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최근에 메릴린치에서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한테 서베이를 했어요. 만약에 향후에 어떤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이 난다고 했을 때 어느 부분이 터질 거라냐고 질문해 봤을 때 둘 중에 한 50% 이상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왜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냐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결국 금융권으로 전이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그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간단히 한번 보죠. 제가 지금 이제 상업용 부동산,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최근 한 4, 5년 동안에 미국 중소형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을 폭발적으로 대출을 많이 줬어요. 대형 은행은 별로 주질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70%가 중소은행에서 대출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딱 터지면은 그대로 그걸 절대 대출을 갖고 있는 중소은행도 같이 연결고리가 터질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부분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해법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경제가 좋아져서 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또 두 번째로 경제가 좋아서 임대가 많이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미국 오피스 가격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무려 30% 정도 오피스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또 게다가 최근에 이렇게 대출금리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고 사실 더 큰 걱정은 뭐냐면은 미국 전체의 공실률이 무려 한 19%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조사된 게 2005년부터인데 2005년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즉 미국 전체 오피스의 5개 중에 하나는 다 공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가격적 측면, 공실 측면도 현재 금리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 경제가 오히려 금년보다 내년 좀 더 부진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 부분 해소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편에 우리가 해결돼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쪽 부분이니까 어떤 임대나 이런 게 용이하지 않으면 사실 조달 코스트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좀 내려가면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조달 코스트가 안 떨어지는 거죠. 안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게 뭐냐면 기존 대출 금리는 아직은 안 떴으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네들 대출 만기가 되면은 결국은 훨 더 높은 금리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만기가
25년까지 이제 한 2년 남았죠. 25년까지 전체 론의 절반 정도가 되는 1.4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만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향후 1년 안에 금리가 빨리 안 떨어지면 결국은 이 폭발적으로 금리 뜬 거에 그 롤오버를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렇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금리가 안정화 안 되면 문제가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거의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죠. 그 파월 의장이 이제 뭐 이 경제 상황 보고 이제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인상 여지를 좀 남기고 또 인하도 시장 기대보다는 더 늦게 가겠다 이런 뉘앙스를 주고 대표님은 연준 금리 정책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질문 주신 거 이게 연준 금리 전망 어떻게 보냐 이 말씀이신데 연준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제가 연준이 공식적으로 전망한 거는 이제 지난번 9월달 미팅의 점도표에 의하면은 내년 7월달부터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사실은 파월 의장의 그 연설문을 곰곰이 뜯어보면은 사실은 그게 그때 할 거라고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과거에 연준이 어떤 그 점도표대로 되진 않았어요. 과거에 지난 한 40년간을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을 한번 뜯어보면은 금리 패드 컷이 딱 첫 번째 패드 컷 들어가고 거의 동시에 미국 경제가 침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할 텐데 실제로 과거에 보면은 경제가 굉장히 좀 실물경에 충격이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파월 의장은 내년 한 7월 달부터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고금리 여파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실물 경제가 일정 부분 충격 상황에 봉착할 여지가 크고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연준 의장이 연준에 제시한 로드맵보다 좀 더 금리 인하가 먼저 올 여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런 얘기했죠. 리니어, 선형. 예를 들면 우리가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가 침체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자 지금부터 경제가 계속 나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항상 과거 한 지난 50년간 보면 경제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뚝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비오의 메린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실제로 경기 침체 전달의 실물 경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실물 경제 침체 전달에 평균적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3%나 높았어요. 즉 이게 우리가 어떤 경기가 어떤 그 금리 인상에 어떤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시차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시차의 충격이라는 게 자 이제부터 쭉 이제 나빠집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쭉 누적돼 있다가 뚝 부러질 형태로 과거에 진행이 됐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패턴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은 실제로 연준이 제시한 로드맵과 달리 그 전에 어떤 일정 부분 이렇게 고금리 형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실물 충격이 와서 아마도 그 전에 좀 금리 인하가 될 여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님,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 정책 금리하고 한국 국채 금리 전망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원래 저희가 전망은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정책 금리를 먼저 더 올릴 수도 없을 것이고 먼저 인하해야 될 상황이라고 옛날엔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거의 다 한 80% 이상이 고정금리인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역으로 반대표로 한 80%가 변동금리죠. 따라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가계 부채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가 대다돼 있기 때문에 정책금리가 올라가면 훨 더 경제에 더 충격파가 많이 갈 것이고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같이 금리를 올린다 하면 결국 한국이 먼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가서 결국은 금리를 먼저 내려야 될 상황에 처할 거라고 저희는 봤는데 근데 제가 약간 변수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 행정부가 우리가 금리를 올라갈 때 같이 연동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약간은 이제 부동산 충격 우려가 있어서 지난해 4월 달부터 약간은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좀 정책금리 연동해서 못 올리게 좀 약간 묶어놨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최근에 지난 몇 달 동안 금리가 대출금리 약간 내려가면서 다시 부동산 대출이 늘면서 그런 상황이 좀 되면서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은 더 부동산의 대출이 너무 커져버리고 또 현재 대출금리가 올리면 한국의 구조적으로 변동금리가 많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정부 당국에서는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 없는 형국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 금리는 이전에는 제가 미국보다 한국이 좀 선제적 금리 내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 부분이 최근에 그렇게 조정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금 집값이 좀 들썩들썩하고 하는 것 같으니까 쉽게 금리 내리기도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결국은 미국이 좀 내려주는 환경이 되어야만이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등할 때 주식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정석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주식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실 주식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정책금리에서 초기 금리 인상 부분은 초기가 금리 올라가는 건 주식에는 이거 양의 상관관계인데 금리가 일정 부분 그 적정 금리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실물 경제 충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활동에 부정적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장단금리 역전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단기금리, 그러니까 1년 미만 금리가 무려 거의 한 6%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현금으로 있어도 6%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지금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기본적으로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의 밸류에이션도 많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떠안지 않는 것도 6%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여기 어떤 자료를 가져왔냐면은 이거는 미국의 S&P 500의 어닝 일드라는 건 이론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예. 여기에다가 미국 3개월 국채 금리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S&P 500의 어닝 일드 마이너스 3개월 국채 금리를 비교한 건데 재밌는 거는 이 3개월 국채 금리 대비해서 주식 기대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주식이 더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재밌는 흥미로운 게 과거에 이렇게 어닝 일드 고점이 2003년 3월 달, 그리고 2009년 3월 달, 그리고 2000년 3월 달 코로나 팬데믹 저점이었거든요. 예. 이때가 이런 어닝 일드가 국채 금리보다 이렇게 가장 높았던 시점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직관을 생각해 보죠. 2003년 3월 달에 국채 금리 어땠죠? 거의 제로 금리였고. 그리고 주식은 그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주식의 PER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는 주식 투자의 최적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닝 일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PER을 역수를 취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그 당시에 PER이 10배 정도였다면 이론적으로 주식의 기대 어닝 일드는 10% 정도 되는 거고 반면 그 당시에 국채 금리는 거의 제로였으니까 플러스 10 정도 된 거죠. 이럴 때는 사실은 대세 상승장이었어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근데 지금은 주식의 어닝 일드가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3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국채 금리가 거의 한 6% 육박하거든요.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는 그만큼 이제 사실은 주가는 비싸고 밸류에이션이 반면 무위험 자산이 이렇게 높다는 거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데 재밌는 거는 우리 2000년에 IT 버블일 때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비싸고 밸류는 비싸다 보니 주식 어닝 일드는 굉장히 낮고 반면 국채 금리는 높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지금 약간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채권 투자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표님은 특히 국채 투자 네. 강조하시는 걸로 아는데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설명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사실은 국채는 지금 시점에 어떤 경제 방향에서는 반드시 갖고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경제가 언제든 또 충격을 갈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네. 보통 저 이렇게 표현해요. 국채는 예금 플러스 인버스 주식 인덱스다. 무슨 말이냐?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하면 그 확정 금리가 높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국채금리나 한국 국채금리도 이미 4% 이상의 예금과 똑같은 형태죠. 만기까지 가면은 지금 4%에서 확정 금리를 이미 보유를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보유 기간 중간에 경제가 금리 과도하게 해서 경제가 좀 충격파가 가면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국채 가격은 딱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높은 절대 금리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갖고 있다 중간에 경제 충격파가 가면 반대로 국채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주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제가 요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미국의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발생을 했었어요. 예. 그때 그 발생하기 직전에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한 4% 전후에 거래되다가 그 이벤트가 딱 발생하면서 3% 초반대가 내렸습니다. 즉 금리가 내린다는 국채 가격이 쭉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올라가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높은 예금 금리와 플러스 경제 무너지는 거에 어떤 보완책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국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지금 좀 안전자산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하면 크게 모든 우리가 시청자분을 대해야 될 건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크게 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첫 번째는 사업이나 직장의 포트폴리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 그리고 부동산, 주식 모두 다 이론적으로 경제가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모든 자산을 이렇게 갖고 있다면 경제가 무너지면 다 한 방향으로 무너지는 자산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피땀 흘려서 평생 돈을 모은 자산이기 때문에 경제가 업 앤 다운이 가더라도 항상 우리는 일정 부분 우리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의 재산들이 경제가 무너졌을 때는 어려운 국면에 다른다는 거죠. 그럼 이 경제가 다운턴 할 때도 워킹하는, 그러니까 작동되는 반대로 올라간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언뜻 봐서는 예금인 것 같지만 예금은 그렇게 반대 효과가 나지 않죠. 예금은 확정이니까요. 경제가 무너져서 우리 주력 자산이 무너질 때 반대로 가치가 올라온 자산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국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필요한 거고 세 번째로는 제가 요즘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한국이 불행히도 전 세계 지금 현재 1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걸로 전 세계 1등이죠. 예. 7월달 기준 0.7명입니다. 시청자분 꼭 명심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엄청난 큰 위험이고요. 이게 결국 이렇게 저출산이 되면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면은 이게 결국은 저성장과 저금리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을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한국은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현재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금리가 한 4% 전후로 하는 거는 만약 여러분들이 10년만 국채를 지금 산다는 건 앞으로 10년간의 확정 4% 예금을 이미 확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5년, 10년 뒤에 저출산은 노령으로 해서 저금리 사회일 때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10년, 20년짜리를 한 4% 국채 금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출산 노령화의 대안으로도 국채를 꼭 하길 바라고요. 반면 예금은 그 대안이 안 된다. 보통 예금은 이렇게 장기가 없고요. 우리 예금은 한 1, 2년짜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금리 내려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금 같은 경우 내려갈 때마다 낮은 금리로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려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국채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 기간이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로 장기 국채를 권하시는 겁니까? 네, 절반만 동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노령화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은 장기 국채가 맞고 또 두 번째로 향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장기 국채가 채권 가격 상승이 더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장기 국채를 권할 수는 없어요. 즉 뭐냐면은 장기 국채가 향후에 금리가 내려왔을 때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혹여나 단기적으로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은 장기 국채일수록 사실은 금리가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평가 손해도 더 커지고 또 돈도 잠길 여지가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한 1, 2년 안에 돈을 꼭 써야 될 사람은 장기 국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 국채로 마치 예금 짧은 거 하시면 설령 금리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만기 때는 그 3년 예금처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기노브로 장기 돈을 묻어 놓을 수 있는 분들은 장기 채권 투자할 수 권해드리고 혹여나 한 3년에서 5년 안에 돈을 꼭 써야 될 돈이라고 하면은 장기 국채보다는 단기 국채를 좀 권하게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장기 채권은 수익성, 단기 채권 유동성 측면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에 두 장단기 채권을 적절하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짜는 걸 권해드립니다. 채권 내에서도 자산 배분을 잘 해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 개별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ETF 투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방식이 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답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분명히 개별 채권의 장점과 ETF의, 그러니까 채권 ETF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일단은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국채 투자는 저는 개별 채권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경제가 턴어라운드 하면은 이머징 마켓 채권이라든지 하이드 채권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채권들은 디폴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합 투자 형태인 ETF로 투자하기를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지금 요즘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국채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채권 ETF보다는 개별 국채를 더 추천드리는데 그 연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거래 비용이나 이런 걸 따진다고 하면 ETF가 개인들이 접근하기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불구하고 제가 국채 투자를 개별 국채를 좀 더 권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ETF는 만기가 없고 개별 국채는 만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말인데 이런 거죠. 좀 극단적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계속 금리가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금리가 올라간다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ETF는 계속 구조적으로 만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평가가 손이 납니다. 반면에 개별 국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 5년짜리, 10년짜리 갖고 있을 때 금리가 예를 들면 지금 4%대 5년짜리 국채를 샀다 가정을 하면은 5%대 5년 내내 금리가 올라가서 한 7%, 10%까지 올라가더라도 만기가 되면은 그 당시에 금리와 관계없이 모든 채권은 만기가 되면은 그냥 확정한 원금을 다 돌려받는 거죠. 즉 위험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가더라도 위험관리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있는 게 만기가 있는 채권이 필요한 거. 그렇다면 개별 국채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확실하게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오면은 그냥 ETF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채권 투자할 때 뭐 지켜야 될 원칙. 네. 올바른 투자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뭐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 자문고 상담하고 또 많은 분 질문 주시는 게 느낌이 뭐냐면은 채권을 주식처럼 거래하세요. 다들 접근을. 그래서 일시적으로 금리가 뜨는 거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채권 투자의 대원칙은 채권은 채권답게 접근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은 채권답게 접근하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채권 적어도 1년 이상 보유하는 긴 호흡으로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가격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채권은 매크로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는 몇 달 안에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2, 3년 뒤에 어떤 큰 그림을 접근해야 되니까 일단 긴 호흡으로 투자해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투자해라. 포트폴리오라는 게 방금 이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장기 채권은 그러니까 최근 일반 투자자들은 가격적 차익 수익성만 바라보고 장기 채권만 투자했다가 금리가 반대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손실폭이 크다 보니까 난처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장기와 단기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를
만기의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고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어떤 분은 장기 채권을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분은 좀 단기 돈이 필요할 여지가 있는 분들은 단기 포트를 많이 것처럼 이렇게 채권의 만기를 장단기 채권을 좀 섞어서 투자하기면은 우리가 향후에 금리가 폭등하더라도 놀라지 않아요. 하나로 그게 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만기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채권을 얘기할 때 금리가 이렇게 사실은 국채를 투자할 때 제일 좋은 라이트 타임, 그러니까 최저의 타임은 금리 고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맞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금리 고점이 아니라고 하면 금리가 이렇다고 하면은 한 8분 응선 정도 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해서 분할로 몇 번에 걸쳐서 너무 확신을 가져서 한꺼번에 집중 다 매수하시지 마시고 좀 한두 달에 걸쳐서 좀 이렇게 분할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국채 같은 경우는 ETF보다는 조금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개별 채권, 만기가 있는 개별 채권을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생상품 채권 ETF는 투자를 최대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파생상품 ETF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단기간에 스나이퍼처럼 다닥다닥 매매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가능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4분기 내년 상반기 정도 기간 놓고 볼 때 채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형 하우스들은 채권 투자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대형 하우스들이 기존 전망과 달리 내년에 오히려 채권을 본격적으로 이제 채권장이 열릴 거라는 스탠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이거 BO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그냥 제목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예상과 달리 내년에 그 금리가 높게 형성되면서 이게 경기 침체를 좀 유발하게 돼서 오히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채권 랠리가 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JP 모간인데요. JP 모간 같은 경우는 주식 한 20% 빠질 거라 20%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경기 침체가 결국 이렇게 금리가 높게 되면은 경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게 알리안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엘 얼라인이라는 양반인데 굉장히 저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 노동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명목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제가 요 데이터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보시는 헤드라인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그게 좋은 데이터 아닙니다. 그게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이 헤드라인을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는 파트타이머가 굉장히 높은데 퍼머넌트, 정규직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민간 부분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늘은 게 그거다 정부 공공 부분에 의해서 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여기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Something is likely to break. 뭔가 부러질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나눴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한 300조 이상으로 엄청 크게 큰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내년에 원래 금리 인하가 내년 7월달 이후부터 조금 할 거라 보는데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내년에 무려 연준이 금리가 100bp 내지 200bp 정도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는 결국 연준에 이렇게 지난 한 1년 반 동안에 한 500bp 이상 금리 인하한 요가 시차를 두고 내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 게다가 물가도 계속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연준이 시장 예상과 달리 금리를 좀 크게 인하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럼 하여간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 채권 투자 전략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걸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건 간에 이제 금리 인상에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갔다는 게 컨센서스일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채권 투자를 지금 하기엔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단기 채권, 1년 미만 채권이 무려 6%입니다. 그냥 한 1년 미만, 한 9개월, 10개월 이렇게 들고 있어도 그냥 달러 예금으로 6%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달러 예금하시면 만약에 5% 한다고 하면 5% 다 과세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쿠폰을 낮은 걸 해서 할인 채권을 사시면 1년 미만짜리가요 거의 5% 정도 비과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국채를 투자한다는 건 지금 발행되어 있는 1년짜리 채권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인데 잔존 만기가 1년 미만 남은 채권을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근처에서 발행된 채권 같은 경우는 쿠폰이 거의 제로잖아요. 뭐 0.3 이렇게 됩니다. 0.3인데 잔존 만기가 1년 미만 남은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 한 2, 3년 동안에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예를 들면 100불이 액면이라고 했을 때 지난 2, 3년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100불짜리가 뭐 우리가 90불이나 이렇게 뭐 95불 이렇게 하락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추천드린 채권은 2, 3년 전에 한 쿠폰 금리 한 0.3에다가 가격이 금리 떨어서 가격이 100불짜리가 한 95불 정도 된 채권을 지금 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만기가 1년 남았다고 하면 이거를 만기까지 들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95불짜리가 100불로 우리가 상환을 받는데 이거는 비과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는 뭐냐면 이 0.3%의 쿠폰에 대해서만 과표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달러 예금 한 6% 정도 효과인데 거의 5%가 비과세 효과를 누린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단기 개별 채권, 그 단기 1년 미만 단기 채권도 좋아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국채도 본격적으로 타이밍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한국은 정책 금리를 연초부터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반면에 3.5% 동결되어 있는데 시장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 따라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그럼 이렇게 한국의 경제 여건을 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여건인데 미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끌려 올라왔는데 미국의 그 변수가 이제 종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미국이 더 많이 내릴 것 같냐, 한국이 더 많이 내릴 것 같냐면 결국은 어느 쪽의 경제가 더 나쁠 것 같냐인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들어가면 한국이 더 기여했을 것 같고요. 그럼 미국 국채 같은, 그 다음에 내가 미국 국채에 중장기 채권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까 방금도 연결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중장기 국채 금리는 많이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경제가 향후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얼만큼 내려갈 거냐에 대한 답은 만약에 하드 랜딩을 한다고 하면 금리는, 시장 금리는, 시중 금리는 많이 내려갈 거고요. 소프트 랜딩을 하면 덜 내려갈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많이 안 껴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제한적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미국의 중장기 채권은 박스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4% 후반대 국채금리이기 때문에 한 3%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그냥 박스권을 매매를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 미국 중장기 국채는 ETF로 하시는 게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브라질 채권입니다. 사실은 제가 브라질 채권 연초부터 지금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큰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현재 연 10% 비과세 쿠폰 이자가 들어옵니다. 쿠폰 이자가 들어오고 현재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통화도 좀 어느 정도 원화 대비 견조하게 있기 때문에 연 10% 비과세 채권 지금 좀 브라질 채권도 추천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예너가 지금 많이 폭락을 했죠. 예. 그래서 예너 표시 미국 국채에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한때 브라질 채권 투자 붐이 일었다가 초창기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아주 재미가 좋았죠. 근데 마지막에 좀 안 좋은 기억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 이제 브라질 채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한국에서 엄청나게 드라이브 걸렸을 때가 2010년, 11년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거의 한 10조 이상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 10%의 비과세를 포커스해서 많이 얘기하면서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 간과한 게 뭐냐면 통화 리스크죠. 예. 통화 리스크 때문에 결국 한 10년 동안에 환에서 한 70% 깨지면서 결국은 이자 받은 거에 상당 부분을 이렇게 반납하는 효과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제가 브라질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통화 측면을 좀 우리 고민해 볼 필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브라질은 과거 10년과 달리 상당히 견조한 국면에 지금 들어있다고 본부 판단합니다. 제가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보죠. 예. 지금 일단은 브라질 얘기할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브라질의 채권에서 나오는 수익, 이자 수익이 있을 것이고, 금리가 오른 거에 따라 채권 가격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환차 손익 부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채권 이자 수익은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10년 만기 국채를 하면 연 10%가 나오는데요, 매년.
이게 전액 비과세입니다. 일단 비과세입니다. 예. 이게 비과세고요. 두 번째로 자본 손익 부분은 브라질이 정책금리가 셀릭이란 정책금리가 13.75 정도 보고 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에 의하면은 향후 한 2년 안에 브라질 정책금리가 거의 9% 정도 수준까지 인하를 할 거로 전망을 최소 9% 이하까지 인하를 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앙은행 정책금리 떨어지면 여기 연동해서 시중금리도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브라질 국채 투자를 하면 시중금리 내려가면 국채 가격도 올라갈 포텐셜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환인데 환율 좀 설명드릴게요. 예. 자, 보시죠. 지금 여기가 우리가 보실 때 사실은 환율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화대 브라질 레알라를 봐야 되는데 원화대 브라질 레알라를 볼 때 우리가 원화 대비 달러 대비 레알이라는 이 교차 환율입니다. 교차 환율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여 년을 생각하면 한국의 원달러는 사실 박스권에 움직였죠.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지난 10년간의 원화 대 브라질 레알라에서 큰 손실을 봤던 분의 대다수의 그 하락 요인은 뭐냐면 달러 대비 레알화가 폭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달러 대 레알화인데 여기 점선을 보시면요. 이 점선이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고요. 이거 오른편을 보셔야 되는데 2010년만 하더라도 달러 대비 레알라가 2레알 정도였습니다. 즉 이거 어떻게 읽으시냐면요. 1달러를 가지고 2레알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2010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1달러를 가지고 5레알을 바꿀 수 있죠. 그만큼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가 한 60, 70% 이상 그 평가가 절하가 됐다고 보는데 자, 그래서 결론은 이 달러 레알화가 숫자가 커질수록 레알화가 약세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숫자가 작아질수록 레알화가 달러 대비 강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달러 대비 레알화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약세 가고 달러 대비 레알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강세로 가는지를 알면 되는데 물론 통화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영향을 주는데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브라질의 물가입니다. 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10년 기점으로 해서 점선의 차트 달러를 레알이 계속 위로 가고 약세로 갔는데 이 약세로 가는 국면에 여기 짙은 색 파란 색깔이 브라질 CPI인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죠. 오른쪽 스케일을 왼편 스케일을 보셔야 되는데 즉 물가가 올라서 달러 대비 레알이 약세로 갔고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투자하지 않았던 국면 2010년 이전 국면 2003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한번 보시면은 이때는 점선이 내려가죠. 이때는 달러 대 레알이 강세로 가는 국면이었는데 이때는 브라질 물가 볼까요? 계속 하향으로 내려가죠. 즉 브라질 물가가 잡히면은 레알라가 견주하게 가고 브라질 물가가 앙등을 하면 브라질 레알이 약세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아주 최근 데이터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이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예. 레알라 달러 대 레알이 점진적으로 좀 강세를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통화는 물가를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추세적일 거냐 일시적일 거냐가 중요한 건데 브라질의 물가가 상당 부분 최근에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달러 대 브라질 레알라가 과거와 달리 안정적인 모양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브라질 통화가 어느 정도 강보합세를 유지할 거라는 첫 번째 논거는 뭐냐면은 브라질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거나 향후 1년간에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 논거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질금리가 주요 이머징 마켓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면은 브라질의 현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 12% 합니다. 근데 브라질 물가가 한 4, 5%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브라질 투자한다고 했을 때 12%에서 물가만큼 차감하게 되면 적어도 6 내지 7%의 인플레이션 차감 후에 금리가 보장이 된다는 뜻인 거고. 실질금리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질금리가 높은 나라 통화는 강세로 갑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의 축이 누구냐면 여기 보시면 터키입니다. 터키인데 터키 같은 경우는 현재 금리가 25%, 30% 하는데 1년 동안 물가가 50%, 60% 앙등을 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25%, 30% 의미가 없죠. 오히려
투자하고 나면 물가를 반영하면 오히려 20-30%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금리 측면에서 마이너스 23%, 25%이기 때문에 여기는 통화 약세고요. 그래서 브라질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양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금리가 단순히 높다는 게 물가가 높아서 금리 높은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가를 반영하고도 금리가 더 높아야만이 실질 금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나라 통화는 일정 부분 약세를 가지 않고 견조하게 유지되는데, 현재 브라질이 그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이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견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브라질의 정책 금리를 어떻게 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게 이 속젠 레포트인데요. 속젠이 현재 브라질의 정책 금리가 현재 요번에 50bp 인하해서 12.75인데 금년 말의 목표가 어떻게 되냐면 11.75입니다. 거의 글로벌 컨센서스입니다. 브라질 정책 금리가 앞으로 3번 더 있는데 이거 인하를 해서 11.75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고요. 내년에 여기가 요 색깔인데 내년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속젠 레포트가 속전의 전망이 아니라 속젠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컨센서스를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내년 말은 8.75까지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책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간다고 하면은 시장 금리 일정 부분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질을 말씀드리는 게 그 통화에서 큰 수익을 내자는 측면 아니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물가가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면 적어도 과거에서 엄청난 리스크에 노출된 브라질 통화는 적어도 향후 한 1, 2년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전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연 10%의 비과세 목표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덤으로 금리가 만약에 정책금리 예상한 대로 그 정도 내려가 준다면은 현재 12% 전후된 게 한 10% 안쪽으로도 내려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본 차익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브라질 한 10년 국채를 10년을 그냥 투자하세요라는 거는 너무 좀 나이브한 어프로치인 것 같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향후 한 2년 정도는 우리가 투자해도 괜찮은 국면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엔저를 이용한 뭐 투자 기회는 없을까 하는 거거든요. 지금 BOJ가 YCC를 하고 있죠. BOJ가 YCC를 하고 있다는 거는 미국의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를 못 올라가게 붙잡아 놓은 거죠. 물론 최근에 밴드를 올렸지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1% 밴드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아직도 1% 전후밖에 안 되는데, 지난 2년 동안에. 반면 미국은 FRB 금리 올리면서 금리 쭉 올라가죠. 그럼 통상적으로 양국 간의 금리 차이라는 게, 일본은 붙잡아 놓은 상황인데 미국은 계속 금리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리가 미국 계속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예나는 약세, 달러는 강세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풀려야, 이게 반대 리버스가 돼야 달러 대비 엔화가 강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일본 쪽에서 푸는 거. 그건 YCC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은 빠를 것 같고요. 그보다 더 빨리 기대할 수 있는 건 미국 쪽에서 드디어 스탑하고 연준이 이 어떤 스탠스를 전환하면 이 갭이 줄어들죠. 그랬을 때 얘는 강세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쪽 요인에서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연준이 스탠스를 바꾼다고 하면 미국 금리도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럼 미국 국채에서도 투자의 기회가 발생하는 거고, 또 이렇게 미국 쪽에서 금리가 내려온다고 하면 금리 갭이 줄면은 이때부터는 달러 대비 예나가 강세로 가기 때문에 예나 표시 미국 국채를 투자한다고 하면 예나 강세와 미국 국채가 올라가는 걸 두 가지 다 모두 먹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투자 시점인데, 제가 7월 달은 좀 빠른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시점이 거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 그다음에 또 엔화 표시 미국 국채. 네. 두 가지 이제 뭐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쉬운 투자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공부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네. 자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